한국인들은 우리주의가 극도로 높아졌을 때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요. 촛불 항쟁을 한다든가 군사 독재를 뒤집어 엎기를 다 나온다든가 월드컵에 4강에 진출한 한국을 응원하려고 거리에 나와서 다 지원한다든가 다른 나라들은 이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을 못해요. 실제로 한국의 거리 응원이 너무 부러워서 다른 나라에서 국가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못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서양의 학자들은 한국, 일본, 중국 다 묶어가지고 집단주의 문화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개인주의 문화고. 그래서 동양은 다 집단주의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인과 일본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집단주의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정리했느냐. 이제 그게 바로 이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주제인데 한국의 집단주의는 그야말로 진짜 집단주의예요. 진짜 집단주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주의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집단주의는 가짜 집단주의입니다. 가짜 집단주의. 그래서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좀 비유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한국인들은 화목한 가족 생활을 해온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 전부터. 화목한 가족들은 아버지가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뭐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맞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돈 번 거를 가족들을 위해서 골고루 나눠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럼 자녀들은 또 부모를 너무 좋아하죠. 이런 가정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생기느냐. 개인을 우선시하지 않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분위기가 생겨요. 가족이 최고야. 우리 가족이 최고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싸움 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부모 욕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를 왜 그따위로 키웠니?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욕이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그거 하면 주먹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화목하지 않아도 그럴진데 진짜 화목한 가족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이 가족을 우선시합니다. 집단을. 그러면서 집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일부 자기 희생도 하려고 해요. 자발적으로 즐겁게.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집단주의가 한국 집단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단주의죠. 진짜로 집단이 좋아서 만들어진 집단주의. 근데 일본은 어떤 거냐면 좀 비유를 가족에 들어서 하자면 아버지가 깡패예요. 깡패. 거의 폭군. 그래서 돈을 벌어오면 혼자 막 술 먹는 데 다 쓰고 자식들한테는 거의 안 줘요. 쥐꼬리만큼 줘요. 엄마도 맨날 때리고. 근데 맨날 집안 규칙, 가족 이런 걸 강조해요. 집단, 가족, 개인을 우선시하면 안 돼. 그건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너는 가족의 규칙을 지켜.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자, 그러면 그 집안 가족 구성원들은 사실은 하기 싫죠. 집단주의 하기 싫어요. 자기가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개인주의자가 돼요. 철저하게.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자가 되지만 문 열고 나오면 아버지의 서슬이 무섭기 때문에 파랗기 때문에 집단주의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게 일본의 집단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집단주의고요. 이걸 흔히 정치학에서는 전체주의라고 하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시스템.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집단과 개인이 다 같이 잘 되는 쪽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집단주의와 일본의 집단주의는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증거가 심리학 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DSM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장애와 관련된 그 지침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여기에 DSM-4에 각 나라별 문화증후군이 그때 등재가 한번 됐었어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근데 한국은 뭐냐? 화병입니다. 화병.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뭐냐? 대인공포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떤 때 제일 힘들어하느냐? 말을 못할 때 힘들어합니다. 표현을 못할 때. 화병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옛날에 며느리병이라고 했거든요. 며느리들이 집에 있을 때는 기운받고 막 말 다 하고 하다가 시댁 가니까 눈치 보여서 속에 있는 말 꺼낼 수가 없는 거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화병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한국인들은 자기 속마음을 계속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해요. 집단 내에서. 그러니까 화목하니까 다 꺼내놓고 사는 거예요. 속마음을.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병 걸려요. 이게 화병이죠. 일본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잖아요. 대인공포. 특히 뭘 무서워하냐? 집단을 무서워합니다. 집단의 이짐에. 일본 사람들은 계속 긴장하고 살죠. 내가 눈 밖에 나면 어떡하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것만 봐도 한국의 집단주의는 상당히 화목한 공동체를 배경으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진짜 집단주의지만 일본의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단에 복종하는 가짜 집단주의, 전체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공동체 형성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국과 일본의 이제 역사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은 통일 국가를 이뤘을 때가 아주 좀 길게 잡아서 신라를 포함시킨다면 통일 신라를 포함시킨다면 통일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통일 국가예요. 게다가 한국은 중앙 집권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토호들이 따로 통치한 방식이 아니고 중앙에서 왕이 통치하면서 관리를 내려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분할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 뭐 신라를 빼도 고려 때부터는 그랬죠, 최소한. 그럼 그것만 해도 몇백 년이에요. 거의 고려, 조선 500년 하면 1000년 정도를 통일된 국가에서 중앙 집권하는 시스템 안에서 내전 없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내전이 없어요. 그 뭐 역사 배우시면서 경상도와 전라도의 전쟁, 뭐 함경도와 경기도의 전쟁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동족끼리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이좋게 지냈죠. 평민들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 반면에 외침은 되게 많았습니다. 엄청난 많은 외침이 있었어요. 외침이 있을 때마다 계급 계층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운명 공동체라는 식이 생기잖아요. 똘똘 뭉쳐가지고 외적을 막아내는 일이 다반사였죠.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강력한 이런 어떤 집단주의 의식을 갖게 돼요. 우리주의라고 제가 부르는. 그래서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가족이나 마을이나 일부 지역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큰 규모의 집단의식이 생깁니다. 우리주의가. 그래서 외적과의 싸움을 잘했던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근대화를 이룬 메이지 유신 단계에 오기 전까지는 지방 분권제입니다. 일본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항상 나오지만 쇼군들이 있어요. 영주. 예를 들면 한국으로 비유하면 경상도 영주, 전라도 영주 다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 얘기 맨날 전쟁해요. 뻑하면 전쟁합니다. 내전이 끝일 날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 문화 작품들이나 영화 이거 보다 보면 한국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쳐들어와요. 군대가. 그래서 다 죽여요.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옆 영주 쪽 사람들이에요. 쉽게 하면 경상도 쪽 사람들이 전라도 쪽 다 죽이고 이런 식의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과연 마을 단위 정도로는 공동체 의식이나 집단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었겠지만 국가 차원으로 그걸 확장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그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개인주의가 더 강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면에서는.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런 역사적 배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당연히 안 되고 개인주의 문화니까.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치는 동양에서도 아주 발군의 집단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 심리학자들은 그냥 집단주의로 부를 수 없다. 이건 따로 명칭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주의입니다. 우리주의, 우리성.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제가 비유를 하나만 들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자주 사용해요.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나라, 뭐 우리 당, 뭐 심지어 상대 후보에 대해서도 우리 후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이게 언어 습관이 붙어가지고. 근데 이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마이 하우스, 마이 홈, 뭐 마이 컨트리 다 개인이 중심이죠.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얘기하죠, 항상.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쓰는 사용하는 언어를 보더라도 한국인들은 우리를 주어로 쓰거나 우리를 그렇게 자주 쓰는 것을 익숙해야 할 뿐만 아니라 좋아한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언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없습니다. 동남아도 그렇지 않고 중국도 그렇지 않고 일본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국인, 일본인들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말을 쓰는 거 보고 좀 놀란다 그래요. 너무 많이 써서. 특히 이제 우리 아내.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직번역하면 기함하죠. 우리 아내 그러고 뭐야 그 아내를 공유하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익숙하게 그런 말들을 쓰거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들. 그다음에 아들도 외동이도 그래요. 우리 집, 우리 아빠 다 우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인들은 애용해 왔는데 그것은 일단 그 단어를 좋아한다고 봐야 됩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이제 있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한국인들의 집단주의가 일본하고는 당연히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고 아시아권에서도 거의 발군의 독특한 집단주의인 우리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만의 우리주의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많이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지를 거치면서 자존심에 굉장한 상처를 입었어요.
아니 저 미개한 놈들이 저게. 우리를 지배해서 미개한 놈들이 막 주인 행세를 하고 이게 다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였어. 실력을 키워야 돼. 이 의식이 저는 한국인들을 상당 정도 지배했다고 봐요, 해방 이후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설사 그런 정도의 고상한 애국주의나 공동체 의식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강한 가족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주의의 축소판이자 원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외국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소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개인적인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꼭 뭐라 그래요? "엄마 나 금메달 땄어." 옛날에 홍수아는 뭐 그랬었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래서 유명했었는데, 한국 선수들은 부모 얘기 많이 합니다. 가족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돌들도 인터뷰할 때 부모 얘기하면서 막 우는 나라예요. 외국인들은 이해를 못 해요. '왜 저 공적인 사람들이 사적인 가족 얘기를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한국의 가족은 거의 우리의 원형이라고 할 정도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내가 상 받은 것은 일단 나의 기쁨이고 부모는 그걸 그냥 좋아할 것이다라는 정도라면, 한국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 받은 것은 어머니가 상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쁘면 어머니는 더 기쁠 거야.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먼저 어머니한테 하려고 그래요. 알려줘야 돼. 이 기쁨을 혼자 누리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슬픔도 나누려고 그러지만 기쁨도 나누려고 하는 이 정도의 강력한 가족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주의의 한 뿌리이자 원형인데, 한국인들은 최소한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것은 배제하더라도 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거를 잘 묘사하고 보여주는 영화가 국제시장이라고 보는데요. 이 국제시장의 아버지는 진짜 한평생 일만 하다가 늙은 분이에요.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독일에 가서 탄도 캐고 베트남 전쟁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긍지 높게 평가합니다, 나중에. 왜? 가족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가족에 대한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 그것이 사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국가와 공동체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적어도 그게 없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가족을 살려서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라고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일치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것은 결국엔 우리주의거든요.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주의가 극도로 높아졌을 때, 강화되었을 때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들을 해내요. 촛불 행동, 촛불 항쟁을 한다든가, 군사 독재를 뒤집어 엎기를 다 나온다든가, 월드컵에 4강에 진출한 한국을 응원하려고 거리에 나와서 다 지원한다든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모방을 못 해요. 실제로 한국의 거리 응원이 너무 부러워서 다른 나라에서 국가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있을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못 합니다. 이게 강제로 동원하거나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족성에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우리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면 뭐 거의 기적적인 힘을 발휘하는 민족이라서, 그러한 어떤 공동체의식, 우리주의가 살아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시절의 경제 성장이 엄청났던 겁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이 경제 성장이 좀 어려운 것은 그런 우리가 해체되면서 다 개인화되자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국제시장 아버지가 이제 열심히 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게 됐으니까. 가족이 없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가짜 집단주의가 일본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가짜 집단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을 위한 개인주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집단이 강요하는 것들을 따르긴 하는데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요. 다시 말하면 창의성이랑은 거리가 멀죠. 창의성은 그야말로 흥이 나고 신이 나고 뭔가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집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열망에 찰 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미국처럼 돈에 대한 열망에 서 나오든. 근데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는 기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제 시대, 그런 경제, 뭐 조립을 잘해서 정밀한 제품들을 만들고 이런 데서 일본이 잘했죠. 그래서 80년대까지 굉장히 일본이 경제가 성장하고 그랬는데, 점점 경제가 창의 경제 쪽으로 넘어가고 창조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본인들이 못 따라가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제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뭐 제가 쓴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특유의 인간 중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라는 집단을. 그 우리 속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면서 사랑하고 위해 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게 저는 인간 중심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원조가 언제냐면 무려 5,000년 전 단군 신화에 나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건국 신화 중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신화는 없어요. 세계 동서고금을 다 털어봐도. 대체로는 신이 뭐 이제 뭐 심심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둥, 갈비뼈 떼서 뭐 만들었다는 둥 이런 건 있어도 건국 신화에서 인간을 위해서 신이 일하고 그걸 자기 소명으로 삼았고 그래서 인간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하는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지침을 준 신화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한국밖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사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변신물도 보면 한국 변신물은 다 변신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늑대건이 오건 다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요. 우렁각시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괴물이 되거나 뭐 늑대 인간으로 변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한국은 인간이 인간 외의 존재로 변하는 변신물이 별로 없어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부러워해서 인간으로 변신하는 스토리지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은 인간이 제일 좋은 존재다. 여타의 존재 중에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뭐 귀신 이야기도 뭐 한국은 귀신이 사람이거든요. 한국 귀신은.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대체로는 원한이 있죠. 억울하게 죽었어. 그래서 누굴 죽이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려고 아까 이 화병처럼 하소연하려고 나타나요. 근데 보는 사람이 무서워 죽는 거죠. 그래서 안 죽고 너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다 얘기해요. 그거 들어주면 그냥 곱게 사라져요. 일본 귀신은 달라요. 일본 귀신은 영역을 정해놓고 자기 뭐 예를 들면 집이라든가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죽여요. 원혼 비슷하게.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사실 원혼만 풀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귀신도 인간을 비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 세계에 가서 아직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사람 정도로 보는 거고 일본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투사해서 귀신을 보기 때문에 귀신이 굉장히 악령들이 많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큘라니 뭐니 이런 애들이 원한 풀려온 애들이 아니고 피에 굶주려서 아무나 죽이는 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들은 괴물들하고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자, 뭐 좀 정확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인간 중심성이란 말이에요. 요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한국인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존재, 교리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니까, 제일 귀중하다고 보니까 신을 믿더라도 인간을 위해서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과몰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규칙이나 규범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인간에게 해가 되네 이제. 그럼 언제든지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의 실용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미국 서양 철학에서 실용주의하고 다 다른 거예요. 인간 중심적 실용주의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간에게 도움되는 건 다 받아들여요. 도움 안 돼? 다 버려. 되게 과감합니다 그게. 자,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경제 성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뭐 규칙, 한국 사람들 인간에게 도움된다 싶으면 그거 다 받아들여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혁신적이에요 그런 데서. 그러니까 세계 첨단 어떤 기술이나 산업 같은 거 한국을 시험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새 거 되게 좋아. 그거 경험해보고 사람한테 도움돼 나한테 도움돼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근데 또 낡은 규칙, 질서, 규범 이게 우리에게 해가 된다 인간에게 그럼 바로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사람보다 규칙이 중요해요. 집단이 정해놓은 규칙. 이건 절대로 깰 수 없어요. 그래서 규칙에다 사람을 좀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쩔쩔매는 당황스러워하는 융통성이 없이 보는 융통성 같은 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다음에 규칙도 한 번 정하면 못 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여도 못 깹니다. 그래서 칼같이 규칙대로 하는 데서 유리한데 이 규칙이 경제 성장이나 혁신을 좀 저해할 때에도 버려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이런 것도 경제 성장에는 상당한 영향을 줬죠. 그래서 경제가 점점점 규칙이나 규범, 매뉴얼이 중요한 시대로부터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로, 신기술이 중요한 시대로, 속도가 중요한 시대로
갈수록 한국이 유리한 겁니다.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시위 문화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엄이 발발해서도 놀랐겠지만 그 계엄을 저지시키고 막아낸 국민항쟁을 보면서 더 놀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일본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는 부러움이었다고 생각해요. 비상계엄이 발발하고 한국 국민들이 그걸 좌절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뭐 거의 이제 요새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트위터에 글들을 올린 것들이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긴급사태 조항을 내세워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행했을 때, 즉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은 저렇게 바로 저항을 위해 모일 수 있을까? 손에 흐르는 땀을 느끼며 라이브를 보고 있다. 일본 사람들 딱 평가해요. 우린 못한다 이거야. 한국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미국 사람들도 비슷한 평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못한다. 절대. 그 다음에 또 이런 트위터 글도 있습니다.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느끼고 말았다. 정말 영화 같아. 부러워하는 거죠. 야, 우리 민주주의 훨씬 일본보다 우월하구나. 이 제도와 규칙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상계엄 같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저항을 잘하느냐도 민주주의의 척도가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일본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비상계엄 선포하자 국회로 우르르 몰려가서 맨몸으로 막 총구를 걷어내고 맞고 이런 모습은 세계인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특히 일본 사람들은 더욱더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사회 문화 이제 분위기를 보면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금기됐다 그럴까요? 금기시된다 그럴까? 근데 한국 사람들 정치 얘기 안 합니까? 진짜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 CIA 보고서에 그런 말도 나왔대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인 민족이라고. 정치에 너무 관심 많다고 한국 사람들이. 근데 한국 사람들 어느 정도로 정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느냐? 취미 카페에서도 해요. 동호회 같은데. 거기서도 거침없이 해요. 정치 얘기를. 물론 그것 때문에 조금 야 여기는 무슨 정치 얘기하는데 아니야 하는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막 난상토론을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육아 카페에서도 정치 얘기하죠.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합니다. 그다음 명절 때 가족 친인척 모여보세요. 정치 토론장이에요. 이게 요즘엔 조금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 예전엔 굉장했어요. 정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의 매일같이 정치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봐도 무방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일단. 민감한 주제 올리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대화를 하고 나누고 뭐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차이점 꼽으라면 한국 사람들은 저항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한국 관광객들이 어디를 갔는데 비행기가 연차 늦게 뜬다. 한 4시간 늦어졌다.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명하잖아요. 바로 농성 들어가고 대책위 만들어서 손해배상 받습니다. 유명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한국 관광객들의 그 모습이. 일본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하지 않고 몇 시간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한 그 비행기에서 일하는 스튜어디스가 올린 글에 보면 불평불만 사항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한국 사람들은 스튜어디스한테 욕을 안 한대요. 그 승무원들한테. 지들끼리 해결한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해결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안 될 때만 요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만 별로 없고 그런 점에서. 근데 일본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괜찮다고 그런대요. 아무 일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이렇게 가서 민원 올리는 거는 다 일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런 기사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항을 대놓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표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바로 얘기하고 바로 저항하는 쪽이에요. 특히 사람 모임 더 해요. 요게 어떤 데서 차이가 좀 있냐면 과거부터 한국은 항쟁의 전통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워낙 전쟁이 많았고 영주나 사무라이들이 칼로 지배를 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무인의 나라, 칼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을. 제가 본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사무라이들이 길 가다 아무나 죽여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말 못합니다. 그 정도로 백성들은 권한이 없었고 일본의 지배층들이나 사무라이들은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살았어요.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에서 본 한 장면 대사가 뭐가 나오냐면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튀어서 사무라이한테 갔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무라이가 와서 자기 여동생을 배에서 죽인 거예요. 어릴 때니까 애기 뭐 아동기 때 얘기했죠. 근데 그 주인공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사무라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이 나와요.
자, 근데 만약에 한국의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선시대 때 이 여자아이가 공놀이 하다가 양반한테 맞았어요. 양반이 칼 갖고 와서 그 여자애를 베어 죽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바로 폭동이나 항쟁이나 봉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그런 정도로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그 함부로 대하는 정도가 일정 임계치를 넘으면 항상 항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봉기가 정말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항 정신이 옛날부터 투철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일본 사람들은 웬만하면 그냥 무서워서 참고 복종하는 그런 어떤 역사 문화적 배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시위도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해왔던 짓을 지금 되새겨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훈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최근 MZ세대가 이끈 K-시위 문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그 한국의 이 시위, 이번에 계엄령 해제 과정에서 나타난 시위를 보면 처음에 이 달려가서 계엄군을 몸으로 막은 세대가 약간 586 세대라고 부르는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세대들이에요. 이분들은 과거에 군부 독재를 경험했고, 또 군부 독재와 싸워서 군부 독재를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시킨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엄군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젊은 세대보다는 더 잘 알아요. 쉽게 공포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계엄의 시대를 거쳐서, 군부 독재의 시대를 거쳐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군부 독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신념도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어요, 실전에서. 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달려갑니다. 역사의 퇴행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군부 독재 재등장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목숨 걸고 간 거죠. 자, 근데 이걸 젊은 세대들이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만약에 한국 사람들도 서양처럼 개인주의라면 용감하네 쟤네들, 이렇게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그다음에 하는 발언들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대부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죄 지은 느낌을 받았다, 빚진 느낌을 받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윗사람들이 저렇게 가서 나이 드신 어른들이 저기 막아내는데 집에서 이렇게 무서워서 떨고 있으면 되겠나?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게 대다수 젊은이들의 반응이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심리가 나올까 하면, 한국인들은 우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공동의 목표나 이야기가 제기될 때는 즉시 우리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 못 따라오는 한국인만의 특징인데, 자, 계엄이 발생했어요. 군부 독재 막아야 돼. 서울의 봄 다시는 있을 수 없어. 이게 전 국민을, 우리를 순간 만든 거예요. 자, 우리가 되는 순간 한국인들은 뭐가 발동하느냐? 그 사람은 내 가족 중에 일원인 거예요. 계엄을 막은 사람은 쉽게 내 아버지인 거야. 아버지 고생하는데 미안하잖아, 젊은 내가 집에 있으니까. 그게 빚진 마음, 죄의식 같은 거로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나 서양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개인을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남일로 본단 말이죠. 저들은 용감하네. 나는 근데 살아야 돼. 그러니까 빚진 마음 때문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것만으로 나간 건 아니겠지만, 젊은이들이 그 했던 발언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게 제일 공통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건 결국 한국인들이 우리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젊은이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화되고 신자유주의에 침식되면서 우리주의가, 우리성이 사라졌다라고, 많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했고, 젊은이들은 특히 더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계엄 사태가 보여준 것은 젊은이들도 역시 한국인이다,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가 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젊은이들을 거리로 끌어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한국인이다, 젊은이들도 아직까지는. 또 하나, 그러면 왜 한국은 항쟁이 벌어지면 왜 사람들이 흥겨워하느냐, 왜 축제처럼 걸 즐기느냐, 왜 나누냐 자꾸 거기서. 이걸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우선 나눔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요, 식사 관련 인사말 쓰잖아요. 밥 먹었냐? 그쵸?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말이죠. 조금 친해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밥은 살게요. 밥은 먹자. 그리고 하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서로 밥 먹었냐 안 먹었냐를 신경 써주면서 챙겨주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까운 가족 관계. 가족이나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이제 복지국가고 그래도 공동체 의식이 있다 그러는데, 스웨덴이었나 하는 나라의 이제 동영상이 공개돼서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집에 식구들이 친구가 놀러 와 있는 상태에서 꼬마죠, 꼬마인데 이제 놀러 와 있는 상태에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자 자기 애만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온 친구는 거기서 친구가 밥 먹고 돌아올 때까지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돌아와서 이제 놀기 시작해.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해서 그걸 올린 거예요. 동양에서 보고서 이제 기함을 한 거죠. "왜 밥을 안 줘? 밥을 줘야지 당연히." 제일 아마 놀란 건 한국 사람들일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것만 봐도 원래 밥은 가족 내에서 챙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식구라고도 불렀어요. 먹을 식, 입구 그래 가지고 같이 밥을 먹는 사이. 근데 식사 관련 인사말은 한국 사람들만 쓰거든요. "점심 드셨어요?" 뭐 "식사하셨어요?" 이 인사말 서양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남이니까. 남한테 식사를 챙겨줄 이유가 없죠.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라고 느낀다는 것은 모두를 우리라고 느끼면 그건 모두를 가족이라고 느끼는 거랑 같거든요. 자, 그럼 가족이니까 당연히 뭘 챙겨야 돼요? 식사 챙겨야 돼요, 밥을. 그래서 사회적 인사말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밥 주려고 그래요. 옛날에 거지도 밥 줬어요, 잔치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왜 생겼냐?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자, 그러면 집회 촛불 항쟁이 벌어져서 거대한 우리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제 공동의 목표와 이야기가 생겨서 그러면 그때 안에 지배하는 심리는 뭐냐? 우리는 다 한 가족이라는 심리가 지배하겠죠. 한 가족끼리는 뭘 해야 되죠? 먹을 거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나눔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막 밥차가 오고 뭐 배식대가 오고 가족들 추울까 봐 난방차 보내주고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선결제 해서 밥 나눠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밥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요게 인제 나눔 문화도 결국 우리주의에서 생긴 거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인제 축제 마당이 되느냐.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위가 좀 보면 살벌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옛날에 일본 전공투 운동을 보더라도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비장합니다. 뭐 그래서 나중에 무기까지 갖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분노가 일고 때로는 범죄, 폭력 이런 것들이 발발하기도 하죠. 서양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군중이 크게 모여서 항쟁 마당이 만들어지면 축제 분위기가 돼 버려요. 그게 이번에 촛불만 그런 게 아니에요. 6.25 항쟁 때도 그랬고요. 그전에 광주 항쟁 때도 그랬고요. 광주가 해방됐을 때. 동학혁명 때도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인들은 우리주의자들인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대한 항쟁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지배하는 감정은 그 당시에 부정적 감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쁨과 행복감이에요. 우리가 됐네. 이 거대한 우리 속에 내가 같이 있네. 그러니까 너무 흥이 나잖아요. 흥이 나는데 어떻게 축제를 즐기지 거기서 나쁜 짓 하고 욕하고 쓰레기 버리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항쟁은 축제적인 뿐만 아니라 대단히 도덕적이에요. 한국에서 거대 시위가 일어났을 때 상점이 약탈당했다라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없어요. 동학혁명 때도 그렇고 광주 때도 그렇고 범죄가 줄어요. 근데 서양이나 일본은 그런 정도의 대규모 항쟁은 없었지만 그런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면 반드시 약탈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미국 영화나 들어가 보시면 혼란이 쌓였을 때 그 상점 깨고 다니는 장면 막 나오잖아요. 그게 걔네들한테 일상이에요. 한국은 절대로 그러질 않습니다. 우리가 됐을 때 훨씬 더 공동체의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거든요. 도덕적으로 고양되고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 나쁜 짓 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날 끝나면 쓰레기도 치워야 돼. 우리가 모여서 놀았던 곳이니까. 이런 것까지 한국인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인들의 이런 독특한 시위 문화 이것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회가 90년 이후부터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신자유주의가 이제 그 배경인데요. 개인 간 경쟁이 너무 격해지면서 우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개인주의화 된 것이 정말 수많은 비극의 뿌리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도 많이 했고 나름대로 한국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도 많은데 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냐, 왜 세계 1위가 돼서 떨어지질 않는 거냐라고 물어봤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우리로서 살아왔다. 먼 옛날부터. 우리로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 우리가 다 해체돼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 삶을 한국인만큼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냐. 밥도 혼자 먹기 싫어하는 민족인데 원래.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다. 신자유주의자하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각자 도생하면서 서로 싸우고 사는 삶을 가장 싫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할 수 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 행복한 사회는 각자가 서로 알아서 남들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회, 또 서로 싸우고 헐뜯고 분열해서 경쟁하는 사회라기보다는 우리가 되어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두가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사회. 이게 한국인들의 먼 옛날부터 가져왔던 꿈이고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도 저는 한국인들이 이런 우리를 회복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우리만 회복되면 그야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기적적인 일도 해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상실된 지금은 오히려 경제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왜 살아? 뭐 대충 살다 죽지? 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없다는 것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한국 사회가 이 우리성을 살리는, 한국인들 고유의 이 장점인 우리 민족성을 살리는, 우리성을 살리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